예, 어제 오후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던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산 자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도 합리적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어떤 발언들이 오갈지 관심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께 이런 주제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고인이 된 정두원 전 의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자택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인들 또 아는 기자들 많이 놀랐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최 의원님도. 네, 19대 국회 때 그때 되게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재판을 받고 계시다가 1심,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뵙고 그다음에 20대 총선 끝나고 그분이 한 TV 방송 프로에서 대담 프로를 진행하셨어요. 제가 거기 고정 패널이었기 때문에 예. 자주 배웠고 예.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방송에서 같이 토론도 했고 예. 그리고 토론 시간이 제가 앞이면 그분이 뒤에 나와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되게 드물게 합리적인 분이세요. 진보 보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용감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저분이 어떤 의제가 생기면 어떤 의견일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 분 중에 하나였고 그랬기 때문에 정두원 전 의원의 말이 늘 언론에서 화제가 됐죠. 예. 네, 그게 그만큼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늘 씩씩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가 낙선하고 재판받을 때 당신도 그러셨다며 억울한 건 다 풀린다 이러면서 위로도 해주셔서 여야를 넘어서 약간 선배 같은 느낌? 네, 그런 말씀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깜짝 놀랐고 그리고 되게 멋쟁이셨어요. 어느 날은 KTV인가? 어디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백구두를 신고 오신 거예요. 하얀 구두를. 그래서 진짜 멋쟁이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허허 웃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하여튼 머리가 띵하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최 의원님도 개인적인 인연과 소의 또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셨는데 글쎄, 누구보다 이 이야기를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예. 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하긴 한데 정두원 전 의원과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분을 5m 안에서 봤을 때와 5m 밖에서 봤을 때와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만큼 좀 특이한 성품을 좀 가지셨다 봐야 되고 그것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많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정두원 의원과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같이 움직였던 그런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친밀과 친밀하지 않음을 떠나서 2007년도 대권 당시에 경선 캠프에도 같이 있었고 안구 포럼에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대선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대선 당선자 사무실도 같이 있었고 해서 꾸준한 그런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두원 전 의원이 기고에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글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정치가 나를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정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려지다시피 가수 활동도 앨범 낼 정도로 예. 노래실도 출중했었고 또 그와 반대로 또 거치는 정치권에서 또 움직였었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어떤 생각의 갈등, 가치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 모 전 차관하고도 이제 같이 식사를 했었고 보좌관들하고도 자주 만났었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예상치를 못했다. 다만 어떤 좀 기미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좀 느꼈냐라고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약간은 좀 우울증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약간 침울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지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 약도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확실치 않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예.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거였습니다. 의외였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즐거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를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평론가의 활동, 방송활동, 여기에 되게 재미를 느끼셨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방송평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제 얘기도 있었고, 저는 이제 뭐 포항 사람인데 이상희 교수는 서울말을 참 잘 쓴다. 어떤 경상도 사람이 그렇게 예. 하냐면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좀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본인 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얘기 자체를. 다만 이제 정치권 내에 같이 친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권력이 무엇인가 또는 정치가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정돈 의원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 오전에 오전 10시 가량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주문 메시지를 이재호 전 의원이 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는 아직 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인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참 많은 굴곡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얘기 잘 들어야 되는데 좀 웃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예. 저는 그 당시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선 캠프, 안국 포럼, 대선 캠프, 당선자 사무실, 뭐 인수위까지 다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저는 뭐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으나 다만 이제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일종의 어떤 역사의 변곡점이 그 점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돈 전 의원이 상호 보완하고 또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당시에도 여러 경로에서 정돈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소통 관계,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끝끝내 이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부 갈등으로 만들어졌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런 단초로 작용했거든요. 왜 이명박 대통령과 정돈 전 의원이 저렇게 사이가 멀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억측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또 짐작한 바로는 2007년도 대권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국 포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획과 내부의 행정 이 부분을 총괄하는 좌장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 아는 부분인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2인자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권의 당선자 신분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인수위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와대 구성이라든가 강요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상당한 권한을 준 걸로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느끼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좀 뭔가 불신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보고가 되고 그런 관계에서 둘이 관계가 좀 어긋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짐작하시는 내부의 헤게모니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상덕 전 의원과의 어떤 헤게모니 관계 예.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헤게모니가 그것이 원인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당시에는 헤게모니는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상덕 전 의원도 대통령의 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자신의 힘이 잘못 쓰이게 되면 어떤 반향이 나타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일종의 저는 이제 어떤 믿고 안음에 대한 그런 부분 뭐 그 당시 뭐 박영준 전 비서관도 등장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것이 정두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이루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허탈감 또 거기에 대한 분노, 배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안아줬으면 낫지 않겠느냐. 또 상대적으로 정도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순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좀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죠. 다스 관련 여러 의혹으로 뭐 권력 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네. 뭐 하실 말 있습니다. 뭐 우선 이런 것 같아요. 정치인이 이제 낙선을 하고 나면 초선은 초선만큼, 재선은 재선만큼, 삼선은 삼선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 무게가 점점 더 예. 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평론이라는 게 사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서름도 많거든요. 을의 위치가 되는데 삼선 국회의원을 하다가 을의 위치가 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고 하는데 예. 낙선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명복을 빌면서 정말 권력이 참 허한 거예요. 그 정돈 의원의 우울증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뭐 이번 총선에서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16대 총선에 떨어지고부터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는 게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막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과정인데 뭐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치권에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10분 동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현직 장관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는 엘리베이터 몇 층간지 단추를 누른 거 잃어버리고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이죠. 좀 허탈감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뭐 네.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언론학에서는 이제 시뮬라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현실과 드라마상의 과정 자체가 과실제가 생긴다라는 예. 거죠.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현실적 환경으로 오니까 여기에 뭔가 상당한 상실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 아마 낙선해 본 분들은 거의 다 느끼시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래요.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할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뭐 제가 할 거는 뭐 거의 뭐 규정사실이었고요. 야당은 예상대로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글쎄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은 이제 강행을 한 게 그 의회를 무시한 거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되긴 됐습니다만 또 과제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반발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야당은 그를 통해서 정치적 자산을 얻는 거니까요. 근데 그럼 과연 우리 검찰 내에 윤석열 총장만한 인물이 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당 의원들께서도 동의를 하십니다. 윤석열 총장이 훌륭한 검사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 비판하는 정도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혁의 1순위로 꼽힌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았던 것은 단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민초들이 검사들을 대할 때 다들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냥 정서화된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건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검찰이 법 집행을 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도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총장에게 부여한 첫 번째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선 사실 뭐 이럴 거면 뭐하러 청문회 했냐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25일부터 새롭게 이제 그렇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바로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마침 또 제어질 아니겠습니까? 묵군 유죄, 육군 무죄 뭐 이런 나오는데 삼각파도에 걸려 있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명이 됐으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삼각파도가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의 조정 공수처에 대한 압박, 여당과 청와대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파고는 뭐냐 그러면은 검찰 내부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단도리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긍정과 부정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검찰 내부에 일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스탠스를 가지고 이 압박을 견뎌낼 것인가.
또 어차피 이 부분의 대명분으로 이미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네. 이 간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시험 무대에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내부 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제를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장에 임명할 당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활동했던 후배 검사들을 대부분 기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판이 많이 있었죠. 결국 이것이 한 사람의 윤석열 사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은 또 그런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공석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리고 또는 뭐 코드별로 어떻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검찰 내부가 상당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어떤 선 정도에서 좀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위치는 많이 다릅니다. 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너무 색깔별로 그렇게 호불호에 따라서 인사한다 그러면 내부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예. 왜냐 그러면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검찰 내부도 상당히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예.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다섯 기수나 건너뛰는 인사였잖아요. 사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그렇다 보니까 뭐 고검장급 인사들이 배치가 되고 나면 자연히 이제 그 위에 선배 기수들이 또 옷을 벗는 추가적인 이런 사퇴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옷 벗을 사람 옷 벗어야죠. 나갈 사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 그럼 이게 더 있을 원칙이고요.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있겠죠. 예. 그 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늘 보면 개혁을 얘기할 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인적 청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적 청산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파격 인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격 인사를 하면 또 파격 인사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기 검찰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파격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 검찰에 인재들 많습니다. 젊은 기수에.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과거 선배들의 긍정적인 건 받아들이고 정치 검찰의 오명은 벗는 방향으로 자존감 있게 자존심 있게 개혁을 추진하면 되고요. 예. 저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윤석열 검찰의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과연 특권지대에 여전히 있을 것인가? 정치적 흥적이나 타협으로 패스트트랙을 마무리하는 것을 검찰이 동의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탕평 인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탕평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탕평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될 시기가 있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은 탕평 인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돌아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이라는 검찰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그런 비서실장까지 기용하면서 우병우 수석을 기용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장악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장악을 해서 법과 원칙을 정의롭게 지켰다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해서 검찰을 장악해놓고 국정농단을 비호내지 방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검찰 인사에서 발탁되는 게 맞는 것이죠. 다만 목표는 검찰개혁이었는데 그것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비난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호가 출발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대의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보니까 윤석열호가 결국 정치적 외압에서 견딜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신하고 좀 안정적인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용이 될 것 같으면은 이 기용에 대한 이 파도돌의 포석은 어떤 때문에 그 때문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검찰 내부에 대한 안정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이 검찰의 입장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칫하면 조국 법무수석 법무부 장관 나중에 된다 그러면은 예. 지금 조국 수석과 마찰을 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 것이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제거 장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와 우려가 있다. 또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위해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검찰총장이 새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할까요? 내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오후 4시부터 2시까지. 티타임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1대1 회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렵사리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형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지.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되게 좀 지리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역사상 초유의 일이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거의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베가 이상한 형식으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면서 도발을 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국민의 바람은 그런 걸 거예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 이런 것이지 결코 이것을 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의 소재로 삼는다거나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런 정치 그룹에게는 마음을 안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을 통해서 진짜 국민들이 힘드시잖아요. 바라보기에. 사실 불안감을 따져도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더 힘드실 것 같고 또 지금 일본 여행을 안 간다. 그거 자발적인 움직임이에요. 이건 이번에 되게 성숙하게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일본 여행을 주관하는 업체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말로 하면 되지만 손해보는 여행 업체들은 진짜 쓰린 거거든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자영업자들이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얘기한 건데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할 때 또 얼마나 손익을 따져볼 때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푸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리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기 때 뭉쳐야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위기 때 뭉쳐야 한다. 위기 때 뭉쳐야죠.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합이거든요. 뭐 위기 상황 때 국민을 분열되게 되면 국정이 어지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나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된다. 뭐 상당한 어떤 의지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해야 된다. 이 정도 공통 의제는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의가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것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고적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러한 자리도 안 만든다 그러면은 일본이 얕잡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국론이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지러워졌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5당 대표가 같이 모이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자연적인 조치라 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당 지지도도 낮고 본인도 뭐 어떤 난국을 좀 타개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의하는 이런 부분은 정략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정치적 계산 없다고 하던데.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계산 없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는 건데 뭐 좀 적절하게 봐야 되고요. 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반일이다, 뭐 토착 외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청와대가 메시지가 좀 많습니다. 왜 많냐 그러면 이건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뭐 조국 수석의 이야기라든가 김영전 수석이 들어오면서 또 이야기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저도 국정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청와대는 위기 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만 바라봅니다. 위기 때. 청와대의 반응, 청와대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게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흔히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비교하냐면은 청와대를 태풍의 눈이라고 비교를 합니다. 태풍이 올라왔을 때 그 태풍의 눈은 조용하고 고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 때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변에서 태풍이 일고 있기 때문에 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 높음과 낮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그 태풍의 눈이 청와대가 멘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워딩이 나와야 그 예. 워딩이 힘 있는 것인데 그 워딩이 나오기도 전에 조국 수석은 축창가를 불러버리고 뭐 김현준 수석도 이야기를 하고 뭐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병 이야기 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정치적 오해를 불러서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기적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핵심이고 청와대를 보는 시선이 강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내일 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에서 핵심 의제는 지금 쭉 말씀해 주셨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핵심 뭐 이 부분이 대응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뭐 크게 제한 없이 다루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앞서서 이제 뭐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언급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입지도 그렇고 아무런 그냥 무조건 단순히 초당적 협조만 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어떤 뭐 요구나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또 해낼 것 같은데 어떤 또 내용이 좀 있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는 5당 대표 회동을 제의한 게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공학적으로 예. 계산하면 왜냐 그러면은 그걸 제의를 하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요구를 해서 대표 회동에 응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정부에 대한 공세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전략 공학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다라고 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내일 가서 이제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뭐 외교 안보나 아닌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이 정도가 가장 강도가 센 의제라고 봐야 되는데 힘을 못 받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회동 자체가 일본과의 위기적 관계에 있어서 국론을 통합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아젠다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패러다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그 가운데서 황교안 대표가 마치고 나와서 외교제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동에는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당청에서 나오는 SNS랄지 여러 통로를 나오는 또 데일 메시지 횟수하고 내용 뭐 두 가지 한꺼번에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최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민주당은 정치권이잖아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내는 건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 부분이 어떤 국민적 정서와 흐름에 적합한가,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지 않은가, 요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상황은 의병이라는 단어가 나움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의병이라는 건 사실은 무장투쟁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상 반일 감정이라기보단 반아베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내보내는 메시지는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적절하게 흐름에 따라 이렇게 맥을 잘 짚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나머지 참모들의 반응에 대해선 저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는 특히 조국 수석에 관하여 민정수석이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란이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조국 수석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호응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저는 권력의 소통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 뭐 위기 상황이라고 두 분은 뭐 진단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무렵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해외 순방을 하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아시아 순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회의에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에 대해서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일 특사로 누구를 보낼까 그런 얘기도 이번에 이제 내일 회동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 관점에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의 배경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 전 대통령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국무총리 역할도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것이 국무총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은 총리의 외교에 대한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뭐 전용기도 이용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순방 국가를 보니까 대통령은 29개국인가 2년 동안 다녔지만은 이낙연 총리는 24개국 정도 다녔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 외교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원론적인 배경을 보자 그러면은 뭐 괜찮다. 총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뭐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 시기에 굳이 투토 외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복선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메시지를 내는 부분, 그다음 총리가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투태로 간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뭔가 퇴로라든가 또 아니면은 협상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외교적 창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국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회의 일정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협조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목선 관련한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거 사석에서 얘기하면 그 야당 쪽 분들도 참 목선 발견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목선까지 발견하려면 그 부분에 군 장비를 더 고도화해주거나 인력 배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장비의 고도화나 인력 배치 없이 수없이 많은 목선이 떠내려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떠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선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리는 게 참여정부 때 김두관 전 장관이 그 대학생들이 주한미군 부대 근처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의장이 한나라당 의장이어서 가능했던 것인데요. 그때 해임은 당했지만 정말 이상한 일로 기록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목선 사건의 경우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목선을 탐지할 만큼의 장비 고도와 예산, 인력 배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달아볼게요. 내일이면 5.18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가 끝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최고위원회 복귀가 되는데요. 글쎄요, 이 3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징계가 됐고 이종명 의원은 이제 의원총회에서 징계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당의 모습 이건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참 곤혹스럽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여론을 감당할 것 같으면은 뭐 본인이 진퇴를 결정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한국당의 의원들이 그런 성향이 안 됩니다. 이종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순례 의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이 앞으로 나갈 길에 미래적 발전적 방향을 위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진퇴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이게 일종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벗어난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8일로 당원권 정지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복귀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명확한 당원 당규 규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복귀를 안 시킨다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한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또 당내 분란이 이렇게 뻔한 것이고 그렇다 해서 받아들인다 하면 일반 여론에도 감당되지 않을 것이고 이게 정치적인 현실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 지혜라는 것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을 위해서 선당 후수할 수 있는 정신 이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현님 덧붙일 말씀 있으면 짧게 좀. 우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안, 5.18 망언 같은 사안을 명확하게 처리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마음속에 5.18 망언도 망언한 사람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당.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